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권 법률사무소의 최신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귀담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인도 명령 받아 입주했는데 공동 채권자 때문에 쫓겨났어요. 외도 후 가출한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면접 교섭이 아닌데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전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화를 입는다면서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드러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의 은덕을 비는 제사를 치르면 고민이 해결된다며 제사상 비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건, 무속인은 어떠한 말들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을까요? 네, 이 무속인 A씨는 2023년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부산 영도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식당 개업과 가족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큰 병이 생기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불안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또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만 남편 기운이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주면 개업하는 날 그 비용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부터 약 석 달 동안 A씨는 B씨 부부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7,910만 원을 송금했고 결국 A씨는 이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식당 개업을 한 이후에도 7천만 원의 제사 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과 C는 2023년 6월 초순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부산 영도구 주의축산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던 중에 피해자들이 그 식당을 양도하고 H를 개업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이 식당을 양도하고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이 식당을 양도하거나 다른 식당을 개업하는 것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 남편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무당이 될 예정도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제사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실제로 무속인이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이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나요? 이제 피고인은 스스로 나는 비연합의 총재라고 칭하는 무속인입니다. 네.
C는 피고인의 제자이자 연인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피해자 D씨는 아내, 피해자 E씨는 남편인 부부 사이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2022년 6월경에 피해자 D씨의 형부가 사망한 후에 굿을 해주면서 피고인과 C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이었는데요. 네, 상당한 취약한 시점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의 죽음이라는 슬픔 그리고 혼란 속에서 무속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욱 의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어느 정도로 정해졌습니까? 네, 부산지법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 2년은 선고했습니다. 네. 여기서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다 제대로 변제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런 형량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나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해당 무속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무속인의 말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또 이를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이 해당 무속인의 행위를 사기죄가 아니라 공갈죄로 불릴지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기죄와 공갈죄는 명확히 구별이 됩니다. 사기죄는 거짓말로 속여서 착오를 일으켜 재산을 편취한 행위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공갈죄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를 칭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무속인의 말에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라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말에 실제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면 공갈죄로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무속인이 초자연적인 존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근거로 막연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협박보다는 기망 즉 사기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명시적으로 고시하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제압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자의 심리적 공포나 불안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말의 내용과 표현 방식, 당시 정황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송금받은 것은 무속인이지만 옆에서 이를 지켜본 동거인도 있었는데요. 만약 동거인이 피고인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범행을 돕거나 또 눈 감아줬다면 어떤 그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때는 동거인 C의 역할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법적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 즉 종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반면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틀린 적이 없다고 무속인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무속인이 사기로 취득한 금액을 C와 함께 소비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작물 취득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그 C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거나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 법적 책임이 다르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당이 굿을 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근데 그 정도의 만으로는 이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돈을 주고 한 굿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행위는 많지 않고요. 여러 하급식 판례들을 살펴보면 무속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타인의 좀 간절함을 빌미로 금품을 노리는 그런 사기 사건들이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에 주의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네. 저기 창원시 창구 북면 신천리 휴먼비라는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 거기 공사를 하고, 네. 행위 공사를 이제 업체가 돼서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이제 우리가 창호 공사를 했습니다. 네, 창호공사요. 최장 네. 32세대인데 이런 계약을 하고 공사 우리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창호를 이제 준비를 해서 넣고, 요즘은 무슨 업체에서 뭐 현금이 안 들어가면 물건을 인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는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그 물건을 찾아서 시공을 해주고, 네. 또 일하시는 분들 임금도 이제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그분들 계속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네. 공사 시공되기도 전에도 그 건축주분이 그 다른 은행 저당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 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공사를 참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해놓은 공사는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돈이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어느 날 이제 형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네. 니네 이제 우리가 이제 36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은 여기서 돈이 나오면 이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좀 해달라.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하루에 얼마나 깎여서 제가 싶어가지고 저도 같이 공사도 했었거든요. 네. 돈이 안 오는 걸 알고 그래 얼마나 깎였어요 제가 싶어서 그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도 처음에 또 우리가 빌려 쓰기도 이제 하고 물건도 이제 좀 찾아가지고 시공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챙겨주시고 네. 또 이제 그래도 이제 돈이라는 은행에 뭐 돈을 빌릴 때 그 세월이 잘 가다 보니까 뭐 달에 가면은 이자도 줘야 되고 네. 이자가 처음에는 지급이 잘 됐었는데 좀 한동안 어렵다 보니 지급을 안 하고 이랬다 보니까 네. 지급 경매를 넣어버리더라고요. 네. 그 경매 안 넘어가서 또 이제 그 없어지고 제 집도 없어지고 네. 그래 동생이 이렇게 저렇게 뭐 딱하게 자기 때문에 저렇게 돼가지고 딱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건축주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됐다. 동생이 지금 집이 경매는 오다갈 게 없는데 이 집을 그러면 우리가 공사 금액 대신 지금 집을 하나 달라 하니까 네. 그분이 그럼 어느 몇 동에 몇 층에 우리가 내가 지정해서 거기 가서 살아라고 그 지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또 네. 면사무소 가서 신고도 하고 또 한 3년을 살았었습니다. 네. 살았는데 아니 저기 어느 뭐
프랑카드를 붙이고 또 공사하시면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유치권 뭐 행사해가지고 대문 앞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했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프랑카드를 붙어가지고 뭐 공사 때 업체들 뭐 회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몇 번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리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거기 지금 저 운영에 자기가 운영을 한다는 그분이 솔직히 우리는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 입주를 해가지고 네. 뭐 운영을 하니 어떻게 뭐 하니 뭐 법적으로 자기가 일을 잘 보는데 법적으로 뭐 일을 봐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미 저거 행위 공사 금액이 4억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래 그 사장님 그 건축주 사장님 살아 계실 때 네. 그분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앞전에 오래는 집을 그분 살아 계실 때 그 망자분한테 받았고 네. 또 형님도 그때 돈이 안 나오고 동생 집까지 일해 놓으니까 이제 그걸 소송을 했습니다. 네네. 그 변호사님을 이제 사시가지고 그 소송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도 서류가 있더라. 그게 법원에서 기회가 다 시켜버리고 집 세동을 그 3세대를 우리 형님 앞으로 또 저기 인도 명령을 하라고 그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인도 명령 그 명령서를 다 받아가지고 저도 한 부 있고 형수님도 있고 조카분도 다 세 부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 33세대인데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분인가 6분인가 됩니다. 네. 그런데 한 보름 전부터 그 운영회 하신다는 분이 그 관련도 없으시는 분이 네. 출입문 헬스를 치고 문을 잠그고 네네. 우리도 또 비가 올라가는 그 계단 쪽에 그 유리문 그걸 자동 도어문인데 네. 얼굴 인식을 다 시키고 다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했었는데 그걸 다 삭제를 시키고 출입을 안 시키고 자기 혼자만 삭제시키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병원 간병 일을 하는데 요즘 엊그제 일이 있어 제가 필요한 도구를 챙겨서 그 간병 일을 하러 갔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 그 자기 얼굴을 인식시켜가지고 올라가는 문을 이제 자기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그 밑에 계단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만 서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네. 그 분이 비밀번호 가르쳐 달려서 한 사람은 내 바로 옆집에 사는 그 동생분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저는 또 답답하니까 내가 옷을 좀 몇 가지 우선 급하니까 어디 나가도 옷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갑도 거기 두고 왔고 그래서 이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이래 좀 뭐 좀 챙기다 지갑하고 거기 어디 있고 이러니까 자꾸 계속 엉뚱한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출입을 이게 계속 아니고 막고 있다는 겨울 상황이신 옷이고 거죠. 네. 여름 옷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에 저하고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몇 가지 챙겨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좀 시간만 있으면 경찰을 대동을 해가지고 빨리 보내셨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집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인데 자기가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혼자서 남의 집에 네.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온다는 것도 그것도 좀 기분도 안 좋고 네. 또 집을 문을 잠그고 소리문 문을 차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오고 자기들 지켰어서 자기들 그 테두리 내에 같이 조금이라도 해주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게끔 만들고 알겠습니다. 우리 네네. 같은 경우는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아예 못 네. 들어오게 하게끔 같이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서 못 네네.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창호 어떤 공사대금 경우에는 미지급된 예. 상황에서 빌라 경매까지 넘어갔는데 빌라 인도 네. 명령 판결을 받으셔서 아예 입주를 하셨는데도 갑작스럽게 네. 나타난 사람이 입주민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옆에 제가 또 최신영 한 말씀 변호사님 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거든요.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최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사연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네. 현실적으로도 매우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 아마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신 부분은 아마 네. 지금 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제가 엊그제 행수님이 제가 애손자가 지금 행수님 집에 바로 옆집은 엄마하고 아버지가 살다 쫓겨나서 작년으로 가서 네네. 살고 있고 네네. 아들만이 그 집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할머니가 지금 할아버지가 폐암 4기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행수님이 그 케어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할머니 오늘 며칠 전부터 할머니 집이 전기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 네. 알아보니까 네. 전기 우리 개인적인 전기가 전부 다 차단을 다 시켜가지고 네. 그래 이제 그렇다고 그 손자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행수님을 가서 보니까 차단기 다 네네. 내리고 거기다가 네. 열쇠를 치워가지고 문도 못 열고 스위치 못 열고 문도 만들어 열쇠를 다 치워버리고 네네네. 행수님이 누구나 기분이 안 좋고 얘기했더니 왜 전기까지 내리는 사람들 내 쫓으면서 전기까지 내렸다고 그 얘기하더만 그 사람을 행수님을 그 자기는 그 관련 없는 사람이 행수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 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행수님 네네. 네, 상담자님, 그 말씀 주신 중에 죄송한데, 네. 제가 그 하시는 말씀 중간중간에 문제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그래야지 제가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출입 봉쇄라든지 무단 침입 그리고 네. 전기 차단 행위를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이거는 사실상 형사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 네. 네, 왜 문제가 되냐면요. 뭐 첫 번째로는 우선 주거 침입죄가 성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이제 일부 그 채권자가 사실은 네. 이제 그 집주인이 아니신 분이 사설 번호키도 설치를 했고 또 네. 출입도 통제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집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또 네. 전기를 차단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이러한 내용들은 명백하게 주거 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전기 차단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기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 생활 자체를 방해를 하고 또 저희의 업무들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업무상 방해 또는 재물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요즘은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변호사님, 때문에 제가 네네네. 좀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모든 생활권 가정에서는 냉장고 아니면은 그 생활할 수 있게끔 음식을 다 거기 보관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집에도 지금 사용하는 냉장고 대형 냉장고 2개가 돌아가고 또 김치 냉장고 2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모든 음식이 다 들어있고 이런데 지금 몇 날 며칠째 전기를 설치 내려버리고 문을 잠가 거기 함에다가 전기하면 자물쇠를 채워놓으니까 우리가 손도 떼지도 못하고 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그 만에 집에 들어갔을 경우 네네. 냉장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저기 행사 대동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둘 다 문제 제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음식물 부패라든지 네. 전기 차단으로 인한 뭐 생활 불편, 그리고 네. 또 주거 침해로 인한 좀 정신적인 고통들을 많이 받으셨던 네. 것 같은데요. 이 네. 모두 다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 침입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서 해결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점유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아, 조금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네. 지금 상담자 분께서는 정당하게 점유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정당한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출입을 막거나 내쫓는 경우에는 법원에 점유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주거권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우리는 아직 그런까지 잘 모르니까 네네. 당하고만 이렇게 쫓겨나서 지금 생활하고 네.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많이 불편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네네. 변호사님 저기 형수님을 또 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전치 3주간 하고 수술도 어깨 수술도 있고 허리는 이제 오늘 MRI를 찍어가지고 한 내일이나 모레쯤 또 그 진단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 지금 형수님 사건 이것도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네. 아닌가 싶으시죠? 네, 물론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 네네. 폭행, 협박,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휴대폰 탈취 행위를 하셨던 행위에 대해서는 네네네. 네,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네네. 폭행 및 협박죄에 관련해서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 외에도 만약에 욕설이 있었고 방금 주신 네. 것 같이 위협, 손찌검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상해가 입었다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를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제 통화 기록을 보았는지 누구하고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이웃하고도 좋아하고 누구가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고 내가 또 통화할 수 있는데 내 그 사생활권을 왜 들리느냐. 네네.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 휴대폰 강제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절도 또는 강요죄 또는 통신 비밀 침해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 상대방의 소지품을 지금 그 핸드폰 말씀하셨는데 예. 강제로 빼앗은 행위는 뭐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근데 네. 그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을 열람을 해서 무단으로 뭐 확인을 하거나 뭐 네. 문제를 했다면 그 정보통신기기 손괴라든지 통신비밀 침해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경찰에 뭐 신고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경찰이 만약에 현장에 조치하지 않거나 뭐 네. 아니면 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폭행, 협박, 뭐 휴대폰 뭐 강제 탈취 행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이제 단순 신고보다는 그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네,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행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예. 고소 행위를 그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 뭐 일시, 내용, 네. 피해 내용, 증거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셔서 그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셔야지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때에는 사실 증거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예. 그 현재까지 했었던 통화 녹음, 그리고 뭐 폭행 현장에 담겼던 CCTV, 그리고 네. 뭐 현장 사진, 그리고 출입문 번호키가 뭐 설치 장면, 뭐 대화 내용 네. 등이 모두 증거가 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가능한 날짜별로 일시화해서 증거를 네. 만들어서 형사 고소 시에 같이 제출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예. 제가 또 그리 잘 처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상심이 돼서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 기부를 켜고 보는데 법률 상담 이걸 하길래 제가 너무 참 반가워가지고 바로 전화번호를 남기고 음성을 좀 남기고 그걸 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연락 잘 주셨고요. 네. 해당 문제에 많은 그 법리적인 문제가 좀 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같이 뭐 주변에 있는 뭐 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분명한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겠죠. 네네, 오늘 연락 주신 거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사적으로 해결하시거나 이거를 하시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고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한 지 30년 된 주부인데요. 1년 전 남편이 산악회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이 나서 올 3월 갑자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용서해 줄 테니 집에 다시 들어오라고도 해봤지만 남편은 언제든 이혼해 줄 테니 좋은 남자 찾아가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예전에 남편이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걸 듣고 가정 있는 남자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그 여자는 오히려 저한테 간섭하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그때 욕설한 내용을 포함해 둘이 놀러 다닌 사진이랑 통화 기록도 남편 몰래 저장해뒀습니다. 남편은 외도 문제로 잔소리한다고 저한테 손찌검까지 한 적이 있어서 당시 타박상 진단서도 받아뒀고요. 솔직히 아직 이혼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괘씸해서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남편 월급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남편이 방세도 내야 하고 그 여자한테 생활비도 져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분해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외도 후에 집을 나가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이혼보다는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담자께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상관 소송은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상담자분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네. 또 외도에 대한 통화 기록, 사진, 욕설 등에 대한 증거가 좀 명확해 보이고요. 네. 또 남편의 폭행에 대한 진단서까지 확보하신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법원은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 판례 기준을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범위로 인정되고 있고요. 네. 이 사안은 2,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그 외도의 기간, 태도 그리고 부부 관계의 파탄 정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연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여쭤봐 주셨는데요. 지금 상간녀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을 가지고 계신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 욕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욕설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욕죄 같은 거는 이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상간녀가 상담자에게 단순히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 네.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1대1 통화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하지만 통화할 때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들었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욕설을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담자께서 남편분의 월급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분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외도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좀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의 사용 내역이 외도에 관계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면 네네. 충분히 외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만약에 남편분이 그 상대방에게 뭐 생활비를 준다거나 뭐 함께 여행을 가거나 뭐 선물을 사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 그 지출 내역이 있다면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뭐 특정한 장소, 뭐 모텔 같은 장소에서의 사용 내역, 뭐 결제 내역, 뭐 커플 사진 같은 뭐 커플 선물 구입 내역 등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미 확보된 사진이나 통화 기록도 같이 있다면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남편 명의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담자께서 일방적으로 인출을 막으실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통장 명의인이 남편분이시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현재 그 상담자분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면 거래 내역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증거 수집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남편의 재산 은닉이라든지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 분할,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진이나 통화 기록을 남편분 몰래 저장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남편 몰래 저장한 통화 기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그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제한이 좀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뭐 특히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증거 수집은 뭐 상당한 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추세고요. 또 상담자께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지위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다만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제3자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상담자께서 만약에 직접 상간녀와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진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남편분께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 사실이 있으면 뭐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상담자분의 폭행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네네. 하지만 그 폭행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담자께서 타박상에 대한 진단서까지 받아두셨다면 이거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남편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위자료 산정 시에 금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외도에 대해서 더해서 가정폭력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자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뭐 불리하지만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법원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50대 50으로 나누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고 남편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남편이 외도를 하고 가정 폭력을 한 등에서 그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까지도 있기 때문에 재산 비율에 있어서도 상담자께서 더 유리하게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0대 40도 그 이상의 비율로 분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내연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뭐 따지거나 소란을 피우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여쭤보셨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상담자분이나 다른 분들께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자께서 분하고 억울하신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직접 찾아가서 뭐 약간 뭐 난동을 부리시거나 소란을 피우시면 오히려 상담자께서 불리하게 되시거나 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시고 또 욕설을 하신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또 업무방해죄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하시거나 물리적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폭행죄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불리한 요소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스토킹을 했다, 오히려 나를 협박을 했다,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역고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즉 상간자께서 받으신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적으로 해결하시면 오히려 곤란한 사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8월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입대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현재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돌잔치나 칠순, 팔순잔치가 열려서 아주 바쁩니다. 저는 꾸준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무리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새벽에 갑자기 급체를 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오늘 잔치 예약이 많은데 갑자기 펑크를 내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일하러 가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실수를 할 것 같다. 오늘 하루만 쉬겠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몸을 겨우 일으켜 뷔페에 갔고 안색이 좋지 않아서인지 주방에 배치돼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와중에도 매니저님은 틈틈이 저에게 와서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며 요즘 애들은 일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다는 둥에 얘기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요즘 애들 하더군요. 그날 영업이 끝나고는 저를 따로 부르더니 또 30분간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너무 쉬고 싶어서 네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겨우 퇴근을 했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매니저님이 전화를 하더니 본인이 밤새 분이 안 풀려서 잠을 못 잤다며 자신이 혼을 내는데 제가 대충 듣고 있었다며 뭐라고 하더군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을 무시하냐, 그따위로 살지 말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통화 초반에 녹음 버튼을 눌러서 매니저님의 폭언들이 녹음은 돼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점장님께 들려드리며 사실을 말했는데요. 매니저님에게 간단한 충고를 했고 아르바이트 시간만 조정해 두서군요. 결국 점장님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퇴사는 2주 전에 말해야 한다며 2주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매니저님에게 받았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점장님의 조치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2주 동안 더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의 경우 몰래 녹음한 건데 괴롭힘을 뒷받침할 증거로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이 상담자님께서 겪은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 상담자분께서 좀 많이 괴로움을 느끼고 이 상담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전문위원으로 이 많은 사연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담자님께서 겪은 사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뭐 이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때 이런 행위들을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매니저님께서는 뭐 요즘 애들은 일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다.
뭐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그따위로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발언들은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아픈 상황에서도 강제로 출근시켜 놓고 하루 종일 괴롭힘을 한다거나 또 심지어 새벽에 개인 전화까지 해서 욕설을 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또 가능하고요. 또 몰래 녹음한 파일의 경우에도 만약에 통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권리 보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 내용에 따라서 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매니저에게 폭언을 듣고 이런 상황을 점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상담자께서 점장님께 신고를 한 것은 매우 적절했는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근로자는 그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되며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만 점장의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에게 간단히 충고만 하고 아르바이트 시간만 조정해 준 것은 이 괴롭힘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조치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괴롭힘의 행위자에 대해서 뭐 징계, 뭐 근무 장소 변경 같은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장님이 매니저에게 간단한 충고를 하고 일정을 조절해 준 거는 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지금 상담자님께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충분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요. 그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담자께서 그 임금을 받고 있고 또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게 될까요? 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인정이 된다면 네.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명해야 됩니다. 네.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피해자는 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담자님께서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셨는데 그 점장이 2주는 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을까요? 보통 회사에 퇴사할 때 그 통보는 2주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네, 뭐 통상 그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또 2주가 지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좀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건강 문제 뭐 이런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라면 뭐 즉시 퇴사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자나 이메일 같은 뭐 방법 등을 통해서 퇴사 사유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퇴사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퇴사할 이전에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놓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현재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고 이로 인한 문제 제기를 검토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증거로 써야 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 형태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 몰래 녹음한 통화 파일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신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